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 2년차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하루하루를 임기 마지막 날처럼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임명식 당시 맸던 흰색의 초심 넥타이를 이번에도 메고 기념사를 낭독했습니다. 지난 1년은 국민의 저력으로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 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는 대한민국을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칙을 지키는 정상사회, 국민 생명 보호 등 4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외 산업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와 문화, 근면함 등이 합쳐져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집권 2년 국정 기조는 큰 변화 없이 더 열심히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전력 질주의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은 4년을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선 약 160분 동안 21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 말미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여당은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쓴소리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닷새 전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나온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 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정권에 내린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접전 끝에 역전패한 서울시장 결과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에 투표하고 시장은 다른 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민심이 무섭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선택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였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죠. 선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더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끝나면 즐겁게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에 애둘러 쓴소리도 했습니다. 또 여당은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2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함께 시청했고 국민의힘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에 200% 답변한 대체 불가 대통령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 인식이 부재한 남탓 종합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견 이후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과 회동하며 재발 방지책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사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참가자들 사이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있었던 올림픽공원 경기장 출입구 앞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밤새 자리를 지킨 시민들도 있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지난 5일 시작된 개표소 앞 시위는 주말을 지나 평일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던 주말과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날엔 참가자들이 재선거 외 다른 구호는 자제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기운 모습인데 참가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드러나며 곳곳에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며 짐 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냐고 따져 물으며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 개표함을 꺼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뿐 아니라 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이 합수본 출범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투 개표소 봉쇄로 정치 사회적 파장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이보다 앞서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도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권리만 뺏어간 게 아니고 국민의 그 돈까지 뺏어간 거고 훔쳐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경찰은 주말 사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고발인 조사 전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건데 사실관계 파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이미 경찰이 수사하던 고발 사건 4건 모두 통합됩니다. 합수본은 진용을 갖추는 대로 관련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 데 이어서 특검 추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재선거 추진 등 정쟁 소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닷새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사 대상부터 기간, 특위 구성을 놓고 벌써 이견이 팽팽한데 조만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특검법까지 발의했는데 원론적 추진 방침을 내걸었던 민주당도 이해 질세라 화답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건을 놓고 여야가 간만에 뜻을 모은 건데 방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면 안 된다며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방어에 나섰고 갑자기 난데없이 왜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합니까?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전면 재선거가 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이재명이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서울 선거를 다시 하자는 행정심판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개혁신당도 재선거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다만 서울 송파구 등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에 한한 부분적 재선거를 제안했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투표 못했던 투표소들만 하게 해주자.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헌정사상 첫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역시 조사 범위와 위원 구성, 여기에 위원장은 여야 중 누가 맡을지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금융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폭락과 고환율, 중동 무력 충돌 재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지수 급락의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주말 전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한 충격에 코스피는 8.3% 내린 7,4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내줬고 젠슨 황효과의 네이버만 9%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5일 장중 8,000피 달성 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장 초반 지수가 급락하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세 번째 발동됐고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올해 11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급락에는 고환율 충격도 한몫을 했는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주간거래 종가는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환전소 환율은 이미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진정이 안 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융위기 때 봤던 고점 1,57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9%나 내려 1,000선을 내줬고 올해 네 번째 매도 사이드카와 올해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16%나 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는 무관한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의 좀 상황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엔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어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숨가쁜 방한 일정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AI 협력 보폭을 넓혔고 미래 인재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대 강연에선 학생들에게 AI 시대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방한 나흘째, AI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젠슨 황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종로구 SK 본사를 찾은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에만 벌써 세 번째 만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메모리 공급을 넘어 SK그룹 전체 차원에서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을 맺기로 한 선언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Expand our market reach together so that SK hynix and NVIDIA will diversify our partnership beyond AI factories. Grow AI factories and diversify even beyond into robotics and other computing platforms. SK 방문 뒤 달려간 곳은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LG와의 협력 키워드는 로보틱스입니다. 황 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엔비디아의 AI 칩과 LG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AI 전반에 거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를 찾아 미래 AI 인재들과의 소통 시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차장에서부터 황 CEO를 연호했는데 흡사 글로벌 스타를 맞이하는 팬미팅 분위기였습니다. 연단에선 황 CEO는 학생들에게 AI와 로봇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am so jealous of you because you're graduating at exactly the right time, armed with incredible technology. It's a great opportunity for you to shape this technology, to apply this technology, to take advantage of this technology. 농담을 섞어가며 연설하던 황 CEO가 유머 감각을 발휘해 자신을 K 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너스레 떨자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When I left this morning, I was just Jensen. Now, I am K Jensen.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 Jensen.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현대차의 사옥에 들러 정의선 회장을 만난 뒤엔 대규모 AI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네이버에 들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대한민국 기업들을 만나주시면서 우리 문화와 우리 기업들을 전 세계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젠슨왕과 제가 협력하는 건데는 항상 제가 쏘는 걸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회동 뒤엔 국내 AI 스타트업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파트너 방안을 논의하며 막바지 일정을 마무리한 황 CEO. 미래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까운 듯 방한 첫날부터 막바지까지 수음 가쁜 일정을 소화한 황 CEO의 이번 비즈니스 여정은 AI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었고요. 2시간 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당초에는 2시간에서 아주 길면 2시간 반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30일 됐을 때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 100일 때 많이 하는데 그때 좀 빨리 30일 때 하셨죠. 그때도 사실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좀 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좀 차별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길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이 선거에 이겨놓고도 좀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랬는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좀 많으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서울 시민들이라든지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지역들 중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박빙의 승부로 패배하거나 당선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불로소득은 안 된다라는 나름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원유 수급이 87%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것도 있었고 또 전작권 환수라든지 핵 추진 잔수함의 어떤 추진 경위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8,000에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취임 1년 차에는 아직 경제 대통령이라는 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강 부대변인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정광재 소장은 뭐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개입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됐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와 이건 무슨 정신승리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어떤 사람이 분석해놨는데 이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은 빨간색으로 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파란색으로 하면서 가장 완벽한 부동산 투자 지도라는 인터넷 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두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거기다 대고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뭐 내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이제 해당 지역은 이래서 뭐 그 메시지를 지우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본인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땐 말 그대로 정신승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몇 개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잘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크게 통합하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그런 행보를 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 뭐 권장할 만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한다. 이 최악의 저질은 본인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에서 특정 정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난 1년간 대통령으로서 부족한 점이 더 많았다라는 평가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 최대 이슈죠.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부정선거와는 이제 선을 그으면서도 선거 관리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 는 점에서는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자성을 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 부실선거는 뭐 비슷한 듯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실선거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실수의 연발인 거죠. 그리고 예상되는 실수가 있거나 혹은 예상되고 있는 업무에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한 것을 우리가 보통 부실선거라고 하는 거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리서 사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뭐 쉽게 말해서 조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걸 보고 누가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부실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국민들의 판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2030 청년들이 뛰쳐나온 거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실수라는 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실수가 있는데 이게 왜 계속 반복돼서 내 참정권에 침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정치권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다 같이 뭐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좀 지나가 버리면 외면하고 방치하는 그래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경종을 울리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나름대로 청년들의 이 어떤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고 그리고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줄 것을. 왜냐하면 부실선거라고 인정을 해야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논의가 있어야지 이게 개선되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국정조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특검이고 특검보다 더 중요한 건 재선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백하게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국정조사 해가지고 뭐가 드러나면 특검하는 거고 특검을 해가지고 또 드러나면 처벌되고 무효되면 그때 재선거를 하는 건데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 정치적인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과연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지 부족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이제 길게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어쨌든 이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그 구성을 해가지고 대책 마련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번에는 분명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참정권 제한이 있어서 재투표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정치권에서 이거 재선거를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송파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구호, 재선거는 충분히 주장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정치권에서 그러면 어떤 식의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돼야지 재선거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재선거는 그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할 단계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경고다라면서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온 마음을 다해야지. 야, 이거 끝나면 제사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선거는 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같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딴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을 무서워해야죠. 뭐 그건 당에서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시작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많은 평론가들 그리고 저도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너무 좀 안일하게 치른 것이 아닌가라고 우회적으로 조금 질타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 성격은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 인물 구도 이슈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구도가 중요한데 그 구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냐 낮냐 이게 구도로 딱 잡힌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후보들이 사실 선거 아주 오래전부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다들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네거티브를 하면 부자 몸조심하듯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토론하자고 하면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전자가 아니라 마치 현직인 것처럼 좀 도망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좀 실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치르면서 이 정치적으로 한 논리가 하나 깨졌다. 교차 투표를 안 하고 줄투표를 할 것인가, 줄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이 논리가 깨진 거예요. 뭐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들이 얻은 수가 정원호 후보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부산 북갑에서도
부산시장은 전재수를 찍었는데 또 북갑의 국회의원은 또 한동훈을 찍었어요. 예. 또 경기도 하남갑에서도 국회의원은 이광재를 찍었는데 또 하남시장은 또 국민의힘을 찍었어요. 그런데 또 도의원은 또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뭐 1번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인물 하나하나 선거 캠페인의 어떤 절실함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구나 라는 소중한 진리를 깨달은 기회였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우회적으로 질책하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이제 지배적이고 또 들어오는 사람을 모욕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대목도 이제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유시민 전 작가가 했었던 ABC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이번에 평택 의뢰 선거 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으로. 근데 김용남 전 의원 후보가 대표되는 정치적 그룹이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 같아요. 과거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중도 노선 확장에 동의해서 들어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판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ABC 그룹 가운데 B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원래 지지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얘기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시장 후보와 구청장, 시의원 득표가 달랐다. 근데 그 시장 후보를 뽑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요?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이른바 명픽 후보라고 하는데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이 굉장히 타자화시키고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의 사람은 동감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 당선 안 됐는데 왜 그걸 당 탓으로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 몇 차례 요청을 해서 출마를 했지만 마지막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하정우 후보의 출마를 용인하고 지원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고 잘한 선거는 본인의 국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성과로 이어졌고 진 선거는 당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반면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잡음 없이 잘 달려왔다.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한 18년 정도를 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극적으로 정계 복귀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대표일 때 총선을 치르면서 상황실장으로서 그리고 대표일 때 또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이 되시자 또 총리로서 대통령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해외 순방 가시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뭐 좀 퍼포먼스를 벌여가지고 대통령에 가야 될 이 프레시들이 조금 당으로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에 있어서 그립감을 가지고 해낸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본인을 숨기고 낮추는 행보를 보였어요. 근데 총리도 사실 퍼포먼스 할 수 있고 막 기자회견 해가지고 눈길 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을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대신 전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이제 전당대회 때문인데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가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구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이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성숙 총리 지명자를 소개할 때 김 총리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이뤘던 국정 성과는 오롯이 김민석 총리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전당대회에 명심이 김민석 의원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 마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라고 명확한 신호를 저는 예. 민주당 당원들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이 두 분은 이른바 친명계로 대표되거든요. 이런 구도 속에서 마지막에 결선 투표에 가면 이른바 친청이냐 친명이냐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라는 점을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실린 발언은 더 자주 강도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것이 이런 가운데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은 저는 뭐 본인도 한 명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의 한 명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본인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혹자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뭐 그런 거에 영향 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석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이현주 최고위원 스스로가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 정도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 자, 전당대회는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건데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참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55.2%였는데 직전 조사보다 3.9%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41%, 4.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주요 요인은 뭘까요? 일단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도 유감이고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는 했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직책에 맞지 않을 정도로 국민을 분열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노출됐고 선거에서 비교적 국민의힘이 뭐 예상보다는 선전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지지자들이 과거의 여론조사에 좀 소극적으로 임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정당 지지율도 붙는 결과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과거보다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계속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랐는데 이게 41.8% 대 41.1%, 0.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억하는 조사는 뭐 양당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저도 많은 선거를 경험을 했지만 6월 4일 날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패널들도 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길 거라고 믿었던 후보가 져버리고 그 선거가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선거의 꽃인데 져버리니까 와 이게 정말 좀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사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예. 우리 정강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대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부실 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수반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원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어쨌든 선거 패배에 대해서도 어쨌든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해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동산과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취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익 투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 같은, 쉽게 말해서 보유세가 부과될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저는 사실 부동산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조금 표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대통령이 표와 상관없이 본인의 국정 철학대로 이 부동산 문제는 해결해 나가면 결국에는 그 끝을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앞서 얘기했던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이게 지금 한 나흘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로 이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세 전면에 나선 모습인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면 내꾸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경찰관들 다치니까 조심해. 내가 뛰어 내릴 겁니다. 조심해. 이번 구실방법 비판이 대표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국내 의혹을 유축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거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올림픽 공원으로 나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선거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누구의 승리냐, 이걸 명확하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있었는데 기자 질문에 대해서 18초간 머물다가 저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뭐 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예. 저희 민주당과 많은 이 국민들이 대구시장 선거를 두고 추경호 되면 장동혁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장동혁 대표로서는 할 말이 있어요. 나 서울하고 부산 둘 다 지면 사퇴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부산은 졌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서울시장이 이겼어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야, 오세훈은 뭐 장동혁하고 같이 안 다녔잖아. 그런데 그 피해 준 것도 다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단체장 성적표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119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95예요. 예. 그러면 과거에 국민의힘이 압승할 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때 뭐 이런 성적표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선거 중간에 장동혁 대표한테 갈 데 없다고 막 이렇게 막 그 기사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충남 보니까 기초단체장이 15개인데 그중에 10개를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거 내가 뭐 물러나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최소한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좀 사라진 것 같다. 저희 민주당은 숫자로 봐도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내가 선택받겠다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퇴하라고 막 하니까 사퇴 안 하려고 막 재선거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지라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당권파나 비당권파나 전열을 좀 가다듬기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사퇴하란 말 그만해라. 그래야지 재선거 이거 해결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2016년 총선 이후에
2026년 이번 지방선거까지 모두 7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를 다 포괄한 숫자인데 이 가운데 2016년에 김무성 대표가 당시 국회의원 한석 졌는데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요. 모든 선거에서 진 선거에 있었던 지도부는 다 사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12대 4라는 숫자가 국민의힘이 결코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 달려있다고 했는데 부산시장 선거 패배했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시민선대위를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서울시장 승리에 장동혁 대표가 기여했다? 이런 평가는 당내에서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투표지 부족과 관련한 집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서울시장에서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장동혁 대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은 언젠가는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투표의 성격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혐오 투표였지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 투표는 아니었다. 특히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선전했다고 하는데 2030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 또 국민의힘을 정말 좋아서 뽑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은 분명히 표출된 것 같아요. 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전혀 2030의 삶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실망감, 그것이 혐오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지 않고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오독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여하튼 당대표에서 본인의 발로 내려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기점이 언제가 될까 싶은 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3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정점식 의원 1명만 지금 지도부 체제의 문제를 지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성일종, 김도읍 의원보다는 정점식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여의도 내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의 지도 체제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서 그걸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마무리되겠느냐? 그러긴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조작 기소 특검 문제 이것도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는 법대로 하면 된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면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결과대로 가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조작을 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거는 검사가 처벌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박하고 조작하고 이런 정황들이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그 수리 반입됐는지 교도관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검사들을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고 그 검사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확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은 절차에 따라서 또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작기소 특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을 넣었다가 분명히 우리는 오해를 받고 국민들의 어떤 지적에 수긍을 해서 그것을 다 없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취소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호도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공소 취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면은 탄핵에 나서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상식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법과 상식대로 해결한다면 지금 있는 사법적 체계 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이 재개됐을 때 사법부에서 이것은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 본인이 임기 끝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재판 받겠다라고 하면 더 깔끔히 해결될 문제인데,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무죄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본인 변호사 출신인데, 그럼 재판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은 야당 추천 특감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내놓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감을 얻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정말로 독립적인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서, 그렇다면 뭔가 조작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정당성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투표지 용지와 관련해서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그리고 분출하고 있는 분노를 봤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소 취소 일방적으로 추진 못할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참정권 1인 1표 보장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 취소를 통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이 스스로 없애려고 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여당 지도부 책임론, 그리고 조작 기소 특검 등 여러 가지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출국 외교 일정으로 7년 만에 평양을 찾았습니다. 2019년 미국과 핵 담판에서 고배를 마신 김정은 위원장, 이제는 중국을 통해서 핵 보유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인 만큼 펑리위안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2019년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当地时间6月8号中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抵达平壤，开始对朝鲜进行国事访问。 의전 차량 행렬은 경호 오토바이 편대의 호송을 받으며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길가엔 양국 깃발이 달렸고 김일성 광장엔 김정은, 시진핑의 대형 초상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을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군악대의 국가 연주와 함께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 사열이 이어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때 북한 말로 시진핑 동지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북중 혈맹관계 회복을 과시하려는 듯한 환영의식, 성대한 만큼 대가도 따라붙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中方在半岛问题上的立场和政策保持连续性、稳定性。 일각에선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핵 보유에 쐐기를 박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을 묵인해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일정에 맞춰서 북한 관영 매체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세계 다극화를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북핵 문제를 묵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일정에 맞춰 관련 소식으로 일면을 채웠습니다. 시 주석도 2,500자 남짓한 기고문을 통해 7년 만의 방북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조하면서 세계 다극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는 대외 정책에 북한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중 정상회담 앞두고 전통적인 친선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런 회담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와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시 주석 방북 직전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핵화 의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일정 부분 묵인해 주면서 오히려 핵을 가진 북한을 반패권 다극화 전선에 적극 동참시키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체결 65주년을 맞는 북중 우호협조 상호 원조조약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눈에 띕니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에 대해선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전통적인 친선은 언제나 불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북중 간 경제협력 고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두고 일단 생산 중단부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바라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과거사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매년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난 사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건 대외 여건상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우리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길 바라지만 대결적 구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과거사가 얽혀 현재로선 시기상조란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이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이 대통령은 세계의 모든 문제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주권과 우리 국민 인권이 달린 일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붙잡은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를 공개 지적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미사일이 이란산으로 확인된 뒤엔 이란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며 다만 이란이 의도를 갖고 우리 선박을 공격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의 투표소가 오늘 기준으로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모두 140곳이며 이 가운데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모두 26곳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 운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모두 6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사부요인 회동에 참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는데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따져봤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 상당수는 2030 젊은 층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이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동하지도 선동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평화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일부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기로 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청년층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 부동산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세대가 이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이지 이게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030 청년들이 어떤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 집회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되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SNS에 총기를 생산하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개표소 시위 관련 글에 달린 이 댓글에는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며 무력으로 진압당하거나 큰 물리적 피해를 볼 경우 이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경찰청은 공중협박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에 힘을 실은 걸 넘어 재판 취소에 스스로 나선 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조작기소 특검, 즉 공소 취소 문제도 대통령 1주년 회견의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선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검찰 경찰 합수본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낫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사실상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처리 주체는 국회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본인 죄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야욕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본인의 멈춘 재판을 재개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끝내 재판 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입니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검찰 특검에 공소 취소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는 등 날선 반응도 적잖은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실제 공소 취소하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 특검, 부르는 용어부터 판이하게 다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본격 가동될 국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에 둔 특검법 처리는 여야 사이 최대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검사의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수사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본인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전면 배제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시행 뒤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며 국회 결론에 즉각적인 제동을 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권 축소 배경에 국민 불신이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관련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안수사권의 문제가 아닌 검찰개혁 방향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국내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치킨을 함께 먹으며 관계를 다진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SK와 네이버, 두산 등 대표 기업이 엔비디아와 함께 AI 팩토리 생태계 구축에 뛰어들었는데요. 업체들은 내년 AI 팩토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동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삼겹살 회동 이틀 만에 2차 깐부 회동을 함께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황 엔비디아 CEO. 예고한 대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AI 생산기지인 AI 팩토리 구축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원료로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지원에 최적화된 거대한 디지털 공장입니다. AI has finally become profitable, which is the reason why building these AI factories is so important. When some SK그룹은 AI 반도체와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합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AI 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하고 SK하이닉스는 AI 팩토리에 필요한 차세대 메모리 공급을 담당합니다. SK is going to be the neo cloud provider. The main is that the AI data center, AI factories we need, and
Korea needed a lot of AI infrastructures. 젠슨황 시구의 박정원 회장이 직접 시타자로 나서 양사의 협력 관계를 과시한 두산도 AI 팩토리의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I 팩토리용 메모리를 개발하는 등 공장 운영에 두뇌를 제공한다면 두산은 이에 필요한 전력과 핵심 소재를 제공하는 심장을 담당합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을 전초기지로 활용해 글로벌 AI 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젠슨황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전 세계의 거대한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반도체와 전력, 소프트웨어에서 AI 팩토리의 확장까지 사업 전반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emiconductors, particularly with memory technology, is world-class. The second, of course, is heavy industries. The world, in order to create new industries, need heavy industries. That world is extremely complex, and South Korea is completely world-class. 다만 AI 인프라가 엔비디아의 GPU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으로 구축되기에 특정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AI 생태계 확장이라는 기회 속에서 기술 종속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난 뒤 7, 8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E와 HBM5의 공급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회장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황 최고 경영자와 엔비디아 주요 경영진과 회동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 가장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HBM4E와 반도체 위탁 생산, HBM5 등 장기적인 협력도 많이 이야기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올해부터 HBM4나 속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슨황 최고 경영자가 LG와 현대차 사옥을 잇따라 찾아 피지컬 AI 분야의 협업 밑그림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높은 인공지능 잠재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과 손잡고 이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현대차 그룹 본사 방문의 핵심 키워드는 로봇과 모빌리티였습니다. 자족 보행 순찰 로봇 스팟이 황 최고 경영자를 맞이했고 If you tap your ID card, I'll check who you are. I'll give you my credit card. Just a moment. I'm figuring out who you are. 정의선 회장은 기아의 다목적 전기 승합차를 직접 소개하며 시승을 도왔습니다. 가상 공간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화면 밖에서 물리적 형태를 얻고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한국 기업의 차량과 로봇 등 현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구상입니다. The next wave of AI is mobility and physical AI. This is the future. This is the time for Hyundai. Wow.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time. 이에 앞서 황 최고 경영자는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을 찾아 구광모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전기업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LG와의 핵심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꼽으며 기술력을 칭찬했습니다. 두 기업은 데이터 구축부터 시뮬레이션, 학습까지 로봇 개발 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uild their data centers today. So across the entire span of everything NVIDIA does, from robotic systems to the AI factories. 캘리포니아에 초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가서 앞으로 많은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단지로 조성될 새만금을 실리콘밸리에 빗대 새만금 AI 밸리라고 언급하면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또 다른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당권파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에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 사퇴에 물꼬리 튼 거다, 백서보다 책임지는 모습이 먼저라는 등의 목소리들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정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자 당권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사퇴는 곤란하다,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엄호 의견을 넘어 송영길 의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한 건 해당 행위라는 등 당권 경쟁자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찝찝한 승리가 된 건 당 일각의 정청래 흔들기도 있었다고 반격했습니다. 선거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1주년 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말도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란 막강한 권한에 차기 대권 교두보로도 평가받는 만큼 개파간 경쟁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체제 존속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사자인 장 대표는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뒤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지옥은 외면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났다. 정상사회를 언급하지만 공소 취소 추진이 가장 심각한 반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자리를 뜨려는 장 대표에게 선거 책임론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이번 결과에 따른 대표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7초간 침묵 끝에 즉답 대신 역질문을 던지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선전했던 일부 당 지도부 평가를 객관적이라고 표현한 건데, 장 대표는 선거 이후 별다른 반성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휴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을 찾았는데 정치쇼라는 민주당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선거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했을 경우에 물러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선 김도읍 의원이나 초선인 김재섭 의원 등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으로 자신의 퇴진론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부의장 후보에서 떨어진 조경태 의원에게 30표 가까운 표가 몰리는 등 물밑 실력 행사도 여전한 터라 거취론 내용은 당분간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일 오전 국회를 찾아 새로 선출된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을 예방합니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홍익표 정무수석 등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 박덕흠 국회 부의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의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출렁이고 있지만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면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고도 코스피가 5,000선을 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는데 신뢰하게 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까지 겹쳐 주가가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4년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고환율에 대해서는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사용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재정 지출은 배제하고 나라 빚을 갚는 데 쓰는 것보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방 청년들이 겪는 소득 자산 격차에 대한 질문엔 획기적인 한 수는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의 기회를 주려 한다며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과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정책, 산업 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되며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투기용 주택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 것은 투기 권장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과 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전세가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 전입한 결과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대폭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결국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시장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과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를 추진합니다. 박재성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부장은 총회와 전자투표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16일에서 18일 총회를 열고 집행부는 조합원을 상대로 24일에서 28일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손재일 대표이사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손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고용노동부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재웅 대전 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손 대표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고, 가 사업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회사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 등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보건자료 5,400여 점과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손 대표는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또한 자동화라든가 또 무인화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 가운데 마지막 1명의 발인식이 진행되면서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고, 관련 수사기관과 협력해 책임 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20대 A 상병 등 주한미군 4명은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싸움을 말리려던 한국인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군들은 길 가던 한국인 여성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여성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남성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차된 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초기 진화 작업을 하고 방화범까지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종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시민이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나갑니다. 지난 3월 3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송산지구대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경찰관 6명은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돕고 초기 진화 작업을 한 뒤 소방의 현장을 인계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추적에 나섰는데, 범행 2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는 빌라에서 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종이상자 공장에서는 전날 밤 9시 10분에 난 불이 13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꺼졌습니다. 건물 11개 동을 태울 정도로 불길이 거세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경기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수은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과학 실습실에 있던 수은 기압계에서 수은이 새어나온 건데 수업도 중단됐고 학생들은 기숙사로 대피했습니다. 시청은 소량의 수은이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즉각 발포를 멈추라고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란군이 작전을 중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란군의 작전이 중지되지만 레바논 남부를 포함해 적들의 침략과 악행이 계속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전쟁 재개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밤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24발을 발사했으나 모두 요격되거나 공터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도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은 요격됐고 나머지 한 발은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주변 바다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이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논의를 제안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역에 규모 9.0 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거 바다로 유출됐고 당장 먹거리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년 뒤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사고 현장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주변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등 8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외 지역도 한국에 수출할 때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산물 규제 철폐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 업무를 논의하는 정기협의체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그리고 한국의 대화 상대는 식약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안전관리 기준과 방사성 물질 연구 결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한국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서로 고향을 오가며 자주 만나는 등 최근 한일 관계가 좋아진 것이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산물 수입 제한을 푸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동의가 필요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수산물 수입 재개를 일본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오늘 아침 규모 7.8의 강진이 필리핀 남부를 강타해 최소 32명이 숨지는 등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은 물론 인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서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땅 흔들림이 계속되더니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8일 아침 7시 37분 필리핀 민다나오 섬 남코타바토주 제너럴 산토스시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층짜리 학교 건물 등 여러 건물이 무너졌고 다리에는 금이 가고 공항이 폐쇄되면서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진 이후 주변 지역에서는 규모 6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진의 충격은 바다를 건너 인근 국가로도 번졌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연안에는 즉각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최고 1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Pada pukul 8:20 waktu Indonesia bagian barat, ketinggiannya yaitu 75 cm di Talengan, Sangihe, Sulawesi Utara.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이 발생한 지 약 5시간 만에 쓰나미 위협이 대체로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로 꼽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필리핀 중부 세부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으로 최소 76명이 숨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월드컵에 4번째 출전하는 홍명보 수문장 김승규 선수가 며칠 전에 태어난 딸에게 좋은 성적을 선물로 안기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월드컵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팀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전 골키퍼 김승규는 이번 월드컵이 어느 때보다 특별합니다. 주장 손흥민과 함께 월드컵 4회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며칠 전 딸이 태어나는 기쁨도 안았습니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런 만큼 이번 월드컵이 딸하고 이제 제 와이프한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게끔. 미국 사전 캠프 막바지에 나온 손흥민의 이 말 때문에 축구 팬들의 관심도 늘었습니다. 승규 형이 있었기에 월드컵을 가는 거죠. 뒤에서 다 지켜줬기 때문에 또 월드컵 가는 거죠. 이번 대회는 어느 때보다 골키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첫 경기 상대인 체코의 장신 선수가 질비해 세트피스 전술에 능한 데다 경기장이 고지대에 있다는 점도 골키퍼의 중요성을 더 키운 대목입니다. 공중볼이 날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비수들을 도와준다든지 막았다고 생각하는 공도 손 맞고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볼이 저희 생각보다 조금은 빠르게 오는 것 같아요. 첫 경기를 나흘 앞두고 펼쳐진 공식 훈련에서 대표팀은 변함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웃음기가 줄면서 사뭇 비장한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실전 대비 훈련에 돌입한 만큼 긴장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과달라하라 경기장도 이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월드컵 개막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분위기도 또 우리 축구대표팀 분위기도 긴장과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중위권 경쟁을 이끌고 있는 기아와 두산이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임시 대체 선수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기아 아데르딘이 지난 4일 롯데전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을 터뜨립니다. 기존 카스트로의 대체로 들어와 25경기 만에 두 자릿수 홈런, 60경기에서 홈런 18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 동료 김도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안타를 못 친 날이 이틀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인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정확도도 경기를 치를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데르딘의 계약 기간은 오는 12일까지. 기아는 햄스트링을 다쳤던 카스트로가 최근에야 기술 훈련을 시작한 만큼 당장 선택을 미루고 아데르딘과 일단 2-3주 정도 연장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산도 행복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뜩 기대했지만 1승도 못하고 어깨 부상으로 낙마한 플렉슨 대신 갑자기 데려온 벤자민이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9경기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2.84, 3경기 연속 무실점에 3연승을 달리다 1월 키움전에서 삐끗했지만 플렉슨이 건강하게 돌아온다 해도 더 잘 던진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벤자민의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 두산이 플렉슨에게 기회를 준다고 해도 벤자민은 최근 한 달 동안 승리가 없는 잭 로그보다는 분명 경쟁력이 앞서 있습니다. I'm grateful Doosan gave me the opportunity to be here. I miss the KBO a lot, and I'm grateful to continue to play this great game that I love so much. 중심 타자와 에이스의 선택. 호시탐탐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기아와 두산의 단 한 번의 결정이 가을의 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발휘한 한화의 강백호가 데뷔 첫 월간 MVP에 뽑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강백호가 기자단과 팬투표 결과 총점 54.29점을 받아 17점을 얻은 기아 황동아를 제치고 5월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백호는 5월에 타율 4할 2푼 4리에 홈런 8개, 30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며 꽤 덥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강원 남부와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부산 2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